여러분, 혹시 중동 분쟁의 진정한 수혜자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1,000대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차가 50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무려 2,3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4대 군사 강국의 전체 전차 수를 모두 더해도 한국이 가진 전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자주포 부문으로 시야를 넓히면 그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약 600문의 자주포를 보유한 것과 달리 한국은 2,000문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수량의 3배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우리의 군사력은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재 전 세계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앞다투어 사들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이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다소 기묘한 구조인데 이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2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수출 대상국의 증가입니다. 2022년 7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 수는 2025년에는 16개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일부 국가에만 판매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각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 시장에서 성공적인 납품 사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이 퍼져나가 다른 시장의 문까지 연달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빅4기업, 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I, 한국항공우주산업, 라이지 넥스원의 총 수주잔고는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주잔고는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 막대한 규모를 해당 기업들이 4에서 5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20일 6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약 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영업이익률은 27%에 달합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통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순이익으로 창출한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빅4 기업의 총합 영업이익은 이미 5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참고로 한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의 거인과 비견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타이밍의 우연 같은 필연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UAE는 약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에 최종 합의합니다. 이 전체 협력 금액 중 방위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50억 달러, 즉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인력 양성,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산 풀 패키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뒤인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동 지역의 충돌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생존 위협 앞에서 군비 시스템을 다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었고 그 핵심 파트너로 바로 우리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중동 지역 전체로 넓혀보면 사업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산 천궁2 미사일을 4조 2천억 원어치 구매했으며 이라크 역시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격화되자마자 추가 무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중동 6개국의 전체 방위산업 수요가 무려 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약 240채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막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은 왜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나 전통적인 무기 공급처인 유럽이 아닌 굳이 우리 한국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이 현재 처한 복잡한 딜레마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도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며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승인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섣불리 구매했다가는 미국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분쟁에서는 매우 중립적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입지를 가진 국가라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분야에서도 조용하지만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16대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 최초로 판매되는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것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순위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세계 5위라는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단 4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입니다. 핵무기 없이 순수 재래식 전력만으로 이토록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군의 화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 5위라는 순위가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는 약 2,300대에 달하며 자주포는 약 2,000문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유럽의 4대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1,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즉시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차가 50여 대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유럽 4대 강국의 총 전력을 합쳐도 한국이 보유한 전차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주포 부문으로 넘어가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약 600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한국은 무려 2,00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105mm 포탄 재고만 무려 400만 발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화력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은 결과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은 나토, 네토,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당당히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 근처에 무기 생산국들을 두고 지구 반대편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줄 서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가진 탁월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획기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한 또 하나의 업적은 바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것입니다. 청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레이저 빔을 발사하여 드론을 정확히 요격하는 방식으로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현재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수백만 원짜리 저가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퍼붓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를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으려 한다면 미사일 한 발당 60억 원이 소요되어 드론 100대를 막는데 무려 6천억 원이 허비됩니다. 공격을 방어하는 쪽이 경제적 부담으로 먼저 파산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한 발에 2,000원이라면 이러한 비대칭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군사 강국인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이 최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최근 방위산업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2021년 5억 달러였던 수출 규모는 2022년 173억 달러까지 급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4년 95억 달러로 주춤하자 일각에서는 역시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다시 154억 달러 수준으로 재도약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견고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성공이나 특정 계약의 영향이 아닌 한국 방산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방증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과거 총 한 차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빈곤한 국가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기발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이 직면했던 매우 위급했던 상황 하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매우 유명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당시 아시아 국가들에게 극히 냉엄한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절 한국군은 소총조차 독자적으로 만들 기술이 없어 M16 소총 한 자루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읍소해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토록 든든한 지지대였던 미국이 이제는 떠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소속 장병 2만 명이 급작스럽게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북한의 김일성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하고 울진과 삼척 지역의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는 등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전격적으로 창설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기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불과 279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음을 고려하면 이 시도는 실로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가난한 나라가 감히 세계를 향해 최첨단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셈입니다. 초기 연구진은 미군에게 빌려온 무기들을 밤샘 연구 끝에 정밀하게 해체했습니다. 각 부품을 어떻게 가공하고 조합해야 할지 집요하게 파고들며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방 제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해군의 감동적인 성장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 해군은 고작 150톤 내외의 소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첫 건조했습니다. 그러다 더 큰 함정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이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건조한 배를 처음 진수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배 중앙의 빈 공간에 무거운 시멘트를 부어 강제로 무게 중심을 맞췄다는 지금 생각하면 실소마저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는 실로 이처럼 맨바닥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라한 시작점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세계 최강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물론 그 후속 함선인 정조대왕급 구축함까지 당당히 건조해내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배에 시멘트를 채워 겨우 균형을 잡던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지스함 건조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현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K방산이 갑작스러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거대한 방산 시장을 움직이는
다섯 주체의 내부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수출 확대를 염원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들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두 번째 주체인데 미국의 정부와 거대 방산업체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각기 미묘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동맹국들이 자체 예산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를 책임지는 상황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무기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면 미 정부는 안보 부담을 덜게 되어 내심 흐뭇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과 같은 미국의 민간 방산업체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여 자신들의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결코 반길 리 없습니다. 세 번째 주체는 유럽연합, EU, 및 유럽 현지 방산업체들이고 네 번째는 풍부한 자본을 가진 중동 국가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폴란드와 같은 실제 무기 수입국들입니다. 이 다섯 플레이어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맞물리며 생성되는 역동적인 힘이 바로 우리 K방산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보면 전반적인 구조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 이상으로 국방비를 과감하게 증액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또한 자체적으로 800억 유로, 한화 약 11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서구권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공장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달해 주문량을 제때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품을 신속하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한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대규모 계약을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치솟아 하나그룹과 같은 기업은 시가총액 180조 원을 돌파하며 재계순위 4위까지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한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350억 달러 규모 방산 협력은 두 번째 강력한 성장 동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주시해야 할 복잡하고 민감한 요소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양면적인 태도와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K방산 무기들의 핵심 부품을 분석해보면 KF-21 전투기에 엔진처럼 미국산 핵심 부품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흔합니다. 첨단 전자장비들 역시 상당 부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법인 ITAR, 국제무기거래규정은 간단히 말해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무기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불허를 결정하면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개발했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상점인데도 마음대로 영업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에 더해 심지어 미국의 구형 자주포 팔라딘보다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니 미국이 우리를 순순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기에 우리나라는 현재 무기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국산화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랜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처럼 극적인 발전의 궤적은 일찍이 이스라엘이란 국가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1973년 용 키푸르 전쟁을 겪으며 이스라엘은 타국에 대한 무기 의존이 국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쓰디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그 뒤 10년에 걸쳐 방위 산업 기술의 자립에 전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메르카바 전차와 아이언 돔 같은 세계적 수준의 명품 무기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85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세계가 공인하는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의 총 매출 중 약 80%가 해외 수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합니다. 안보상의 위협이 오히려 방산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하며 이는 다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이 우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소형의 고가 첨단 시스템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면 우리는 대량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비용 효율적인 무기 체계에 경쟁력이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견고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이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강력한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고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접하신다면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희망찬 장밋빛으로만 가득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우리는 반대편의 냉철한 시각과 비판적인 의견에도 귀 기울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날카로운 반론은 현재의 성장이 단지 일시적인 전쟁 특수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납득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2022년 173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출액을 기록했던 것이 2024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95억 달러로 급감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몇몇 대형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며 수치가 일시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역량이 꾸준히 성장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처럼 끊임없이 분쟁을 겪으며 무기를 소모하고 재순환시키는 체계가 아닌 경우 전쟁이 종식되면 수요가 급감하여 과잉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따릅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상국이 7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시장 저변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더욱이 이미 확보된 10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는 설령 전쟁이 당장 중단되더라도 최소 5년간은 국내 생산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두되는 중요한 반론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에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은 우리 핵심 무기 체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국산 부품과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다면 한국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위협적인 사업 경쟁자로 판단하는 순간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직간접적인 견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면서 한국 기업들을 자국의 공급망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의존적인 기묘한 공생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반론은 유럽연합, EU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유럽 시장 진출의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30년부터 발효될 유럽 영내 무기 구매 의무화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지닌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미 루마니아에서 독일산 무기와의 경쟁에서 밀려 탈락한 뼈아픈 경험이 있으며 유럽 현지 방산 기업들의 로비 활동 또한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전차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자국 방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안까지 마련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의 진입 장벽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면 유럽 내 공장들이 우리의 생산량에 비할 바 없이 부족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천재일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 등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유럽산이라는 라벨을 얻는 등의 현명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K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은 분명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일시적인 기회를 영구적이고 견고한 구조적 성장으로 확고히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그리고 유럽 현지. 생산 비중 확대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는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이 직접적인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게 전쟁이 야기한 기회를 활용하는 독창적인 국가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면서도 중동 지역의 복잡한 분쟁에서는 한 발 떨어져 관망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이 현재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정확히 부합하는 이 절묘한 위치.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터질수록 한국이 이득을 본다는 말 속에 감춰진 진정한 의미이자 한국만이 보유한 강력한 경쟁력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거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서름을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100조 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자랑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배를 건조하면서 수평이 맞지 않아 시멘트로 채워야 했던 과거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이지스함을 진수하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심지어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까지 실전 배치하는 국가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 방위산업이 세간의 기대처럼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종식되면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산 기업의 주가 등락을 논하는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K-팝에 이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네 번째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중요한 운명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창설될 당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고유의 기술로 만든 무기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눈물겨운 맹세를 했던 선배 연구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5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의 위대한 K방위산업을 일구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이야기는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투기가 과연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계약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 헤드라인 속에 가려진 진짜 이면의 이야기와 그 누구도 쉽사리 알려주지 않는 날카로운 구조적 분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경제 주제나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댓글로 편안하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경제 지식 탐험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통찰력을 담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당시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조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눈물로 다졌던 선배 연구원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가슴, 뜨거운 염원과 다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방위 산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지독한 헌신과 노력이 5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K방위 산업을 이룩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역사적 발자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시 다루고 넘어갔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탄생은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과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계약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가려진 진짜 숨겨진 이야기와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날카로운 구조적 분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경제 관련 주제나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귀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소총 한 자루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절망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시멘트를 부어 넣어야만 했던 눈물겨운 과거의 시도들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치열한 생존 본능이자 뼈를 깎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K방위 산업의 성장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자립심, 그리고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하고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와 단기적인 전쟁 특수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완벽한 국산화와 치밀한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금의 귀중한 기회를 영구적인 구조적 성장으로 반드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이 그러하듯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복잡하게 얽힌 자본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은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깊숙이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흐름과 냉혹한 진실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따뜻한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에 준비된 다른 깊이 있는 경제 분석 영상들도 꼭 함께 시청해보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하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